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찾아낸다면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빅터 프랭클.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지은이는 이시형, 박상미, 펴낸 것은 특별한 서재 출판사이고요. 2020년 5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소개해 드렸었죠. 그 책의 번역가가 바로 이시영 박사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준 프랭클 박사의 자서전적 체험 수기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프랭클 박사는 자신의 독특한 정신 분석 방법인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를 이룩하게 됩니다.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고 했고요. 빅터 프랭클은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련과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으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고 삶이 변화된 이시영 박사와 박상미 박사가 공동으로 저술했습니다. 이시영 박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이고요. 실체가 없다고 여겨지던 화병을 세계 정신의학 용어로 만든 정신의학계의 권위자로 대한민국의 뇌과학의 대중화를 이끈 선구자입니다. 박상미 박사는 마음치유 전문가이며 5만 7천여 명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교육을 했고요. 현재 심리상담연구소 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이며 한국의미치료학회 부회장입니다. 이시영 박사는 빅터 프랭클은 내 평생 만난 정신과 의사 중 최고의 치료자며 천재였다.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신치료법은 의미치료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 책 1장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빅터 프랭클을 소환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의 깨달음과 의미치료를 한국의 정서에 맞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가 번역한 빅터 프랭클의 책을 읽고 공부한 박상미 박사 역시 죽음의 문 앞까지 이르게 했던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독일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그녀는 이 책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한 의미치료 상담과 실천 사항들을 자세하게 담아냈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질문이죠. 여러분은 그 의미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과거의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했다면, 주변의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이 책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부시게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며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두 사람의 주고받는 대화록 부분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의미치료. 박상미. 로고테라피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로고테라피는 의미치료인데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절박한 문제지요. 고통과 절망에 빠진 순간에도 내 삶에서 의미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은 후에 제 삶이 바뀌었는데 번역을 하신 분이 이시영 박사님이세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의미 치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치료법에 인생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도 감동적이었지만 박사님께서 쓰신 옴기니 서문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건가요? 이시영. 6.25 전쟁 때였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가정교사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가르치던 아이의 부모가 대구 역전에서 금은방을 했어요.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져서 길가 가로수에 기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서점이 있긴 했지만 길거리에 책을 쭉 늘어놓고 파는 가판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수용소에서였어요. 그때는 전쟁 때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어렵고 배고프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세상 어떤 서름보다 배고픈 서름이 제일 심각합니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참 힘든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가로수에 기대 앉은 채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아무렴 그래도 여기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레 흘러나온 나의 이 간단한 한마디가 쓰러져가는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이지요. 나라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런 꼴로 살고 있나?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책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게 영적인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었으니까요. 박상미. 이 책을 읽고 박사님의 인생에 의미 치료가 일어난 것이었네요. 제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처음 만난 건 지방에서 혼자 서울로 와서 자취를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전쟁 같았죠. 책값은 물론 매일같이 드는 식비와 교통비를 걱정하다 보니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마치 하루살이처럼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고생한 나를 쉬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늘 희망을 주시고 의미를 찾아주던 아버지를 잃고 나니까 제 존재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보일러가 얼어터진 겨울날 옥탑방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죽음을 실행에 옮겼어요. 약을 먹었는데 결국 실패를 했죠. 3일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눈을 떠보니 죽은 제가 누워있고 그런 제 몸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살려달라고 죽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나 살고 싶었구나. 정말 살고 싶어서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다시 제 몸속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깨어난 거예요. 이른 아침이었는데 작은 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순간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깨어나고 난 뒤에 처음 눈에 들어온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였어요. 어떤 존재도 다 거룩한 존재라는 문장이 제 가슴에 화인처럼 새겨졌어요. 그때 저는 제 존재가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하찮고 쓸모없는 것 같았고 세상에 아름답고 감사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 지는 걸 보고 뛰쳐나가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라고 하며 감격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내 안에 절망에 빠져서 눈뜬 장님이 되어 도처에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의 어두운 절망만 찾으려고 했지 지는 노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 젊은 저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제 영혼은 이미 늙어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달은 그날부터 일상 속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진짜로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고비를 넘기고 그 뒤로 새롭게 살았더니 오늘 이렇게 저도 모르는 순간 성장해 있는 날이 오더라고요. 저는 빅터 프랭클 박사님과 이시영 박사님을 통해서 의미 치료가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박사님이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보시면서 이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이시영: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이 대서를 이루고 그 밖에도 융이나 아들러 등의 학파가 많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바탕에는 의미 치료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했다면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는 임상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하면서 기록한 일종의 체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생동감 있고 진지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뇌과학 역시 의미 치료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울증 환자를 볼 때에도 이 환자가 왜 우울증에 빠지게 됐는지를 더듬어 가다 보면 환자 치료에 훨씬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환자에게서 우울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상미: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프로이트, 융, 아들러에 대한 공부를 참 열심히 했죠. 제가 직접 심리 상담 치료를 받을 때 항상 과거에 집중해야 하는 심리 치료 과정이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 테라피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미래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과거를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의지와 의욕이 생겨나는 거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황폐하다고만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도 그런 자신감과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감동에 밀려왔어요.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의미 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귀하고 모든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과정으로 매일 의미 찾기를 일기 쓰듯이 하다 보니까 자가 치료 방법으로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이시영. 의미 치료는 우울증 환자에게 제일 적합한 치료예요. 우울은 얼른 생각하면 감정 장애지만 따지고 보면 사고의 장애입니다. 나는 살 가치도 없다. 살 의미도 없다. 이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하늘도 필요 없다. 가족도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절대 고독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나는 혼자라는 절박한 심정에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면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자기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보리 한 톨이 운명을 이기는 방법. 박상미. 살다 보면 주위에 참 많은 것을 이뤘는데도 역경을 만나면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큰 시련을 잘 이겨내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시영. 명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형편없대요. 어째서냐고 물으면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한 가지 못 가진 게 있대요. 자기는 가난했지만 그 아이는 가난이 뭔지 모른다면서 그래서 걔가 약해 빠진 아이로 자랐다는 거예요. 역경이라는 것은 큰 힘을 기리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요즘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대사작용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환경이 나쁠수록 식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파이토케미컬을 더 많이 분비를 하는 거죠. 이런 식물일수록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인가 아주 감동적인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이 사방 30cm의 나무통에 보리를 한 톨 심은 거예요. 여름에 싹이 터서 자랐는데 실험실에서 자란 보리가 오죽하겠어요. 보리 몇 알이 겨우 열렸을 뿐 빈약하고 형편없었죠. 그런데 학생들이 통을 깨고 보리의 뿌리 길이를 재봤더니 자그만치 11,200km가 되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 사이 왕복 800km를 14번이나 오가는 거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보리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학생들이 종일 실험을 하느라 공기는 퀴퀴하고 환기도 잘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보리는 기어코 열매를 맺으려고 잔뿌리를 구석구석 내려서 수분과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 보리는 부잣집에 널찍한 정원에 핀 화려한 장미를 시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누가 그 보리를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형편없냐? 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박상미.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보리 한 톨일 수 있어도 서울과 부산을 14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뿌리를 가졌다면 굳이 겉보기에 화려한 장미를 질투할 이유가 없네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이로군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엄청난 뿌리가 다 있겠지요. 그걸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가 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시영. 식물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한자리에 심어지고 나면 그게 자신의 숙명이 돼요. 동물은 햇볕이 강하면 그늘을 찾아가고 물이 마르면 다른 물을 찾아가면 되지만 식물은 어떤 환경이든 그 한자리에서 살아나가야 하죠. 그게 운명이에요.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언제 태어날지, 태어나는 나라나 가정이나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는 환경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보리가 자란 실험실처럼
우리네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 작가 고리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다. 정말 험악하다. 그러나 잔인하고 힘들고 그런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내 목숨을 끊을 만큼 절박한 것은 아니다. 목숨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겠느냐. 이 작가가 젊은 날 권총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서 그의 이야기가 나한테 더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아요. 우울증 환자들은 첫째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의 의미를 확실하게 찾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 치료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환자이든 정신치료를 할 때에는 의미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약만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적인 존재다. 이시영. 저는 우울증 환자로 찾아온 한 대학 교수에게 이 보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리는 그냥 보리 한 톨이 아니다. 밤의 어둠과 차가운 기온을 이겨내고 전 우주가 참여한 존재다. 하물며 보리 한 톨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에 전 우주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존재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분은 이 보리 한 톨의 이야기를 자신의 과학 논문에도 수차례 인용을 했어요. 존재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존재예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한번 깨닫고 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박상미. 전 우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사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될까요? 나의 존재에 대해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도 반드시 희망은 있고 어떤 존재에도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걸 보리 한 톨을 통해서 또 한 번 배웁니다. 저는 모든 상담 현장에서 의미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6만여 명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영화 치료를 한 사례를 통해 의미 치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반성할 줄 모르는 흉악한 범죄자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복역하는 사람도 있고 죄인 줄 알면서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있고요. 유아기부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혹한 학대를 받아오다가 어느 날 분노가 폭발해서 존속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모두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이고 태어난 것 자체가 신의 실수이며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연을 다 듣고 난 후에 어떤 절망 속에도 반드시 희망은 있고 어떤 존재에도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말만 해줘도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감사와 희망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표정이 변하고 걷는 자세부터 달라졌어요. 상담을 하면서 정말 거룩하지 않은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보리 한 톨의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보리 한 톨에도 전 우주가 관여하는데 당신의 생명에는 얼마나 큰 우주가 참여했겠느냐고 말이죠. 이시영.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군 부대에서 심부름을 하는 하우스보이로 일을 했는데 그때 식당에서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돼지 먹이로 준다고 깡통에 지저분하게 담아서 부대 밖으로 내가곤 했었죠. 근데 그걸 돼지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먹었어요.
담배꽁초는 예사로 들어가 있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쑤시개였어요. 어떨 때는 혀에 구멍이 나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군목 씨를 찾아가서 그 잘난 영어로 한참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뒤에야 너희들이 그걸 먹는다는 얘기냐고 해요. 그렇다고 했더니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바로 부대 앞에 있는 작은 시장으로 데리고 갔죠. 거기서 팔거든요. 그 군목님이 찌개 2그릇을 사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나를 줘요. 미군 소령이 꿀꿀이죽을 먹고 있자니 온 시장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유엔 사령관 이름으로 전 부대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걸 먹으니까 깨끗하게 신경을 쓰라고. 그리고 이쑤시개는 절대 넣지 말라고. 살았다 싶었죠. 이게 부대찌개의 역사예요. 저는 그때 하우스보이를 하며 온갖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대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미, 누군가는 이쑤시개가 나올 때마다 투덜거렸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에 좌절했을 테지요. 그런데 소년 이시영은 발상이 달랐네요. 우리가 이걸 어차피 먹어야 한다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군 소령을 찾아간 용기가 대단했네요. 그 용기에 미군 소령도 감동해서 꿀꿀이 죽을 같이 가서 먹은 게 아니겠어요? 소년도 소령도 모두 고맙네요. 지금 우리가 먹는 부대찌개에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일화가 숨어 있을 줄이야. 좌절과 절망에 지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을 좀 더 좋게 변화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용기를 내는 것,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도 타인의 삶도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박상미,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나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자살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황하죠. 너무 불편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죽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너무 슬퍼할까봐, 아니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서, 혹은 잊히는 게 너무 슬퍼서처럼요. 이런 이유들을 들어주고 나서 질문에 이어가요. 그러면 죽지 못하는 이유, 즉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죽음을 꿈꾸는 거죠. 죽으면 고통도 끝나서 편안해질 것 같으니까요. 사실은 너무나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모든 분들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거였지 내 삶을 끝내고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차마 죽을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의미를 찾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그런 고통 속에 있더라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담을 종료한 이후에도 매일 자가치료가 가능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만난 의미치료의 기적이었습니다. 박사님도 큰 고통을 겪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시 이런 의미 찾기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시영, 저는 깊은 철학적 사색을 즐기거나 차분하게 사고를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이어서 차라리 좀 덤벙대는 편이 있습니다. 시험이 닥치면 낙제를 하지 않을 만큼만 공부를 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농부가 된 의사 이야기 그림 에세이를 출간하고 나서 제 비서가
박사님, 이게 100권째 책입니다. 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성격이 이렇게 가만히 사색에 잠기는 쪽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고 나서예요. 책 한 권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쑤셔 뒤집어 놓다니요. 굶어 죽은 사람을 직접 눈으로 봤던 전쟁통에 이 책을 만난 게 절 많이 변하게 했죠. 대구 미군 부대에서 일할 땐데 스페셜 가드라는 게 있어요. 공항 주변을 경비하는 경비병이에요. 하루는 보급 창고에 물건이 들어왔는데 천장이 높은 창고에 채워 넣느라 양철 지붕 바로 밑까지 물건을 지고 올라갔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대구의 기온이 평균 40도가 넘었어요. 거기다 양철 지붕 밑이니까 아마 50, 60도는 좋게 됐을 거예요. 물건을 다 쌓아놓고 온통 땀 범벅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야, 날도 좋고 햇빛도 좋고 이거 참 시원하구나. 그날 대구의 기온이 36도였어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36도의 기온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상대적인 겁니다. 평소였다면 당장 에어컨 바람부터 찾았겠죠. 그런데 그 36도의 열기가 나에게 더없이 상쾌하고 시원하게 느껴졌다는 건 내가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방향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극한의 더위 속에서 보급품을 쌓느라고 고생했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36도의 더위를 시원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더위로 숨이 막힌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이런 의미의 차이를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도 의미 치료를 만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신과를 공부하게 된 것도 의미 치료적인 내 인생의 자세가 그 길로 나를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명상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고 해인사 홍제암에서 여름과 겨울방학을 나눈 동안 스님들 선방 뒷전에 앉아서 강론도 듣고 참선도 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동적인 인생에서 정적인 인생이 되면서 아, 내가 차츰 정신과를 공부하는 자세를 갖춰가는구나 하고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박상미,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그때 온몸으로 체득을 하신 거네요. 저도 원래 심리학이나 상담 공부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문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험과 의미치료를 만난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국문학 박사 과정 입학을 준비하다가 전공을 바꿔서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나처럼 고통 속에서 절망 찾기만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치료의 세계로 안내해 줘야겠다는 꿈을 꾸게 된 거죠. 모든 삶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희망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내 삶도 살리고 주변에 같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삶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